최근에 미국에서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양심 선언 하듯이 미국 정부에서 UFO를 숨기고 있다. 이거는 공군 파일럿이 카메라로 촬영했던 그 영상입니다. 잠깐 뭐야? 이게 삼각형이네. 저거는 정말 자연물체일 수 없지 않나요? 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UFO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영상인데,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혹했어요. 근데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하고 함께 합니다. 박수! 와,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주먼지님이 지난번에도 범물리에 한번 와주셨고요. 이번에 또 다시 범물리에 모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학기가 시작이 돼서 종강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시작한 지 이제 뭐 1,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종강을 꿈꾸시면 어떡해요? 이게 방학이 꽤 길다가 딱 첫 수업을 시작하니까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첫 주 수업 딱 끝나고 제 방에 돌아와서 털썩 앉으면서 종강하고 싶다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저도 학생 땐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걸 싫어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막상 교수가 되니까 새해 달력 나오면 수업하고 빨간 날이 몇 번 겹치는지 세보기도 하고 그래도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만나는 게 즐거운 그럼요. 일이죠? 네네. 근데 제가 진짜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한창 코로나 시즌 때였어요. 똑같이 80명 듣는 수업을 해도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하는 강의는 저도 더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도 더 아프고. 신기할 정도로.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 하면은 왠지 목도 덜 악을 쓰는 것 같고 학생들하고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니까 무대 배우들이 맞아요. 무대 위에서 하는 걸 왜 좋아하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책을 내셨다고요? 네.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짓궂은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하도 제가 살면서 천문학 그거 어디다 쓰냐 라는 그런 불평불만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고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저희는 쓸모가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사라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고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 쓸모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쓰신 책이군요. 저도 사실 지웅배 교수님 책 읽어봤는데 책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문장을 여러 봤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방향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과학혁명을 기술하는 요 얘기도 좋았어요. 과학혁명은 이전까지 구분한 것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과정이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과학혁명을 보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과거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정말 공감했던 표현이에요. 또 기적은 현재까지 인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현상에 붙인 가장 시적인 변명이다. 이것도 기적이라는 걸 그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또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면 고개만 들어올리면 된다. 이런 것도 정말 좋았고요. 이런 굉장히 멋진 문장들을 책에서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어떨 때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좋아하거든요. 계속 앞을 보고 나가다 보니까 약간 명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운전 중에 좀 많이 떠올라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차 막힐 때 저와의 카톡 같은 데다가 항상 제가 켜놓거든요. 소리로. 말로? 말로 저와의 카톡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쓰거나 논문 쓸 때 그 기록들을 다시 보고 이거는 잘 다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운전하실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처럼 저는 산책 많이 했어요. 산책을 성균관대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새로 컬럼을 쓸 때 이번에 무슨 주제를 써야 될까라는 게 한 바퀴 돌면은 두 꼭지였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건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어제 멀리 지방 같은 데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뭔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때는 스마트폰 만지기도 어렵고 머릿속에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되뇌이면서 최대한 가까운 휴게소에 갑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정차해서 커피 사 먹는 겸 이제 거기서 타이핑하고 또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걸 뇌과학에서 요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부르더라고요. 멍 때린다고 하는 거. 그게 사실 멍 때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전에 잘 떠오르지 않았던 어떤 개념들의 새로운 연결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아주 적극적이고 흥미로운 과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전 차로 산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산책, 우주원지님은 운전
도전을 하시는 네.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 과학자가 에세이를 쓰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에필로그에 반성문을 썼거든요. 원래 책을 써달라고 제안을 받았던 게 한참 전이었는데 계약 기간을 한참 지나서까지 책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이 책을 쓰자고 했을 때 약속했던 담당자가 이 책이 완성되기 직전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동안 과학 교양서는 많이 썼지만 교양서는 편안하더라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적당한 비유로 쉽게 풀었으면 되는 일이어서 훨씬 간단했는데 에세이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덜컥 에세이를 쓰자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직은 인생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 못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재미있게 할 만한 이야기 에피소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들었던 고민이 에세이라는 책은 일단 글을 쓰는 사람의 삶 자체가 재밌어야 이게 쓸 수 있는 재료가 많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밀린 숙제를 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에 나오고 법문리에 나오고 이제 하면서 가끔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분리수거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잠옷 차림으로 박스 예쁘게 펼쳐서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동네 주민 중에 한 분이 혹시 우주먼지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죠. 근데 그분이 되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도 이런 거 하러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죠? 안 하나? 그쵸.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싼똥 제 치워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분은 그게 신기하신 거구나. 네. 그분의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졌냐면 천문학자라는 사람은 신비롭고 이런 일상의 허드렛 일 같은 거를 안 할 것 같은 좀 그런 이미지라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사람들이 과학자 혹은 천문학자라는 직업을 너무 지나치게 특별한 직업으로 여기는구나. 막말로 옆집에도 천문학자가 살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마주치는 후줄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천문학자일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직업인들 중에 하나로 천문학자 이야기를 하면 에세이가 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란 직업을 단지 가지고 있을 뿐인 사람으로서 병원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식당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전에 에세이 하면 기억나는 게 월간 에세이인가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에세이를 써달라고 기고 요청이 왔었는데 뭐 쓰지 뭐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도저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은 항상 나의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글을 쓰는 거거든요. 논문이라든가 과학을 알리는 대중과학서에서는 내면의 얘기를 하는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에세이 주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어떤? 과학자는 왜 에세이를 쓰는 게 어려울까가 그 에세이의 주제였어요. 저도 그렇게 쓸걸. 근데 한번 그렇게 써보니까 그 뒤로는 저도 조금 편해졌어요. 다음에 또 연락이 왔을 때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디 캠핑 갔다가 라면 먹다가 엎은 얘기, 해외여행 갔다가 거기서 컵라면을 끓이는데 잘못해서 물인 줄 알고 럼주를 부은 얘기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쉬워질 겁니다. 글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딱 제 취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함축적이면서도 곰곰이 의미를 되새겨보게 만드는 문장. 글을 정말 잘 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을 메조코스모스라고 부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셸던 글래쇼 리라고 하는 입자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은 너무 사이즈가 애매하다. 별에 비해서는 너무 작고 원자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를 손으로 짚고 싶어도 짚을 수가 없고 별을 품에 안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미시세계든 거시세계든 과학을 하기에는 너무 최악의 신체적인 조건을 타고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과학을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물포자가 되기 전에 물리학 교과서 1챕터, 2챕터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스케일에서의 물리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공이 굴러가고 스프링이 띠용띠용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상하기도 쉽고 직접 만져보기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점점 챕터가 뒤로
가면 아주 작아서 안 보이는 양자역학 미시세계를 이야기하거나 너무 거대해서 우주를 봐야 상상할 수 있는 거시세계를 막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의 신체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포자가 속출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둘러싸여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세계, 마이크로도 아니고 매크로도 아닌 메조코스모스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스케일을 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중간하고 애매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책에 보면 어중간하면 행복이라는 얘기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작았다면 우리는 결코 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맞아요. 우리가 너무 컸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중간에 있어서 그나마 작은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글래쇼 리가 했던 농담을 바꿔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딱 중간에 애매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미시세계도 상상하고 어떨 때는 거시세계도 상상하고 두 가지를 다 향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관련돼서 제가 떠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외계에 우리 인간 정도로 과학을 발전시킨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걔들도 우리처럼 중간 크기일까요? 너무 재미있는 질문 같은데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생명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크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신체를 유지하거나 움직일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크면 친구가 발가락 밟아도 아프다고 느낄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리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인지 능력으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파악하고 하는 것에도 상당한 딜레이가 걸리겠네요. 근데 이것도 어쩌면 인간 중심적 그런 거 아닐까요?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고. 근데 사이즈가 정말 너무 크면 그 친구들이 살기에는 행성 사이즈가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솔라리스라는 SF 보면 행성 크기 전체가 한 생명체인 것도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만약에 행성 사이즈인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소행성 정도의 물리학이 양자역학이겠네요. 그렇겠네요. 우주먼지 매너 몇 가지 재미있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책 보고 제가 떠올랐던 질문이 칼세이건이 우주에 아주 발달된 지적 존재가 있다면 호전적인 존재일 리 없다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낭만주의적 관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칼세이건이 워낙에 또 로맨티스트였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낙관주의였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만 봐도 순수한 우주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우주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쵸. 전 이게 약간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한데 오히려 서로에 대한 증오, 적개심, 상대를 먼저 타격하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게 되는 동기는 호전성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윤리적인 초월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칼세건이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주에 나가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 문명이 자멸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더 멀리 흔적을 남길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칼세이건의 낙관주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흔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보이저 레코드판에 실려있는 사진들이 사실 생각해보시면 저는 그 보이저 레코드판에 그 선정된 사진들이 조금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지구의 다양한 희로애락을 다 보여줄 생각이었다면 거기에는 핵 미사일 터지는 장면도 들어갔어야 되고요. 전쟁에 참혹한 장면도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면 그 발사했던 데가 77년이니까 사실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암울한 장면도 그 안에 넣었을 법한데 그건 다 배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고 막 유엔의 밤낮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행복한 지구밖에 없단 말이죠. 누군가의 잘 꾸며진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작 사진은 없어요. 다 실제 사진인데 선별된 사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을 어떤 외계인이 본다고 하면 야 지구인들 평화밖에 모르는 순진한 애들이네 만만하네 이러고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짓궂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칼세이건의 보이저 1호 골든 레코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제가 했던 생각은 칼세이건이 그때 꿈꿨던 거는 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우리를 대표할 것으로 무엇을 선정할까
라는 게 더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아마 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상향 같은 거예요. 네. 물론 말로는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미래, 우리가 바라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노력, 그런 가치는 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보이저 1호의 골든 레코드를 인류가 한 10년에 한 번씩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보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별로 안 들어요. 어차피 못 볼 게 뻔하니까 아무데나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 인류가 그 이상향에 대해서 맞아요. 함께 같이 고민하고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제로 얘기 이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외계 생명체입니다. 그 외계 생명체를 처음 언제쯤 만나게 될까라는 걸 예측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세스 쇼스탁 박사님인데요. 외계인의 신호를 찾겠다라고 시작되었던 세티 프로젝트의 대표 천문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조금 재미있는 게 지금은 2040년쯤에 외계 문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이후거든요. 근데 매년 그때 기준으로 10년, 20년 이후를 기준으로 잡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계속 멀어지는군요. 그래서 아마 2040년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확실치 않으면 또 그때 가서 이제 10년, 20년 뒤로 미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학자시니까 네. 그런 시기를 예측할 때 그냥 아무 숫자나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어떤 근거가 그렇지는 있나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아마 통계 물리학자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가끔 투표 같은 거 할 때 보면 개표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하다, 맞아요. 확실하다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것처럼 6,000개 정도의 외계행성을 확실히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1억 개 가까운 신호를 수집을 했어요. 이런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지고 판단한 표본의 개수가 퍼센트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계 생명체가 적어도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력하다, 확실하다 이제 그런 통계적인 유의성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계 생명체를 만날 시기가 언제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 없구나라고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계 생명체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외계 문명이 있다. 아주 먼 거리지만 분명 어떤 놈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 문명이 저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존재가 저기 어딘가에 있어라는 거를 알면 좀 더 우주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지금은 상상의 영역이지만 걔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상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이왕이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천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좀 애틋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신호의 존재만 알고 있는 거지 그들의 얼굴도 알 수 없고 실제 신호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도 알기가 어려울 거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신호가 있어가 아마 이제 제일 유력한 결론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한참 감질나는 수십 년을 또 인류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광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면 그래도 우주먼지님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신이?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선톡을 보내고 또 그 친구들이 답장을 보내고 슬플 것 같아요. 약간 헤어진 연인들이 카톡으로 안타깝게. 갑자기 자니?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숫자 1이 며칠 동안 안 사라지면 그러네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며칠이 아니라 이거 몇십 년 동안 안 숫자 사라진다고 1이. 하면 진짜 지구인들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외계 생명체의 어떤 형태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외계 생명체의 형태 이전에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이 과연 지구와 같은 유사한 환경으로 제한되었을 것이냐 아니면 훨씬 극한의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만들어서 천문학자들이 원래는 지구처럼 물도 있고 적당한 대기도 있고 이런 조건이어야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다가 그 틀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아직은 뚜렷한 증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눈을 낮추자. 지구처럼 대기가 조금 없어도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지구처럼 충분한 태양빛을 받지 못해도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제일 흥미로웠던 상상 중에 하나는 요즘 들어 화성 말고 토성 주변의 엔셀라두스나 목성 주변의 유로파 같은 얼음 위성, 지하 바다의 생명체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라면 약간 거대한 크라켄 같은 갑오징어들 외계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질나는 것 같아요. 딱 하나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시야의 확장 같은 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SF 소설가 중에 엔셀라두스의 깊은 바다에서 생명체를 상상한 SF 소설이 하나 있긴 있어요. 우리 한국 소설가신데 그분이 내 소설에서 한국인을 보내요. 그 바다에. 어떤 직업이 갔을 것 같아요? 해녀입니다. 말이 되네요. 그 깊은 바다에서 그래도 오래.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UFO 얘기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UFO 사진들이 간혹 찍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직접 UFO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딱 처음 봤을 때 그렇죠. 신기한 거. 이게 뭐야 싶은 사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사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조작은 되지 않은 뭔가 이상한 게 찍힌 사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UFO 책을 번역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회의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게 설마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까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열린 마음으로는 한번 보고 싶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저 UFO라는 단어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게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뜻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외계인이 보낸 걸로 확인되면 UFO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UFO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설령 그게 자연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지를 아예 지워버리고 어떤 인공적으로 누가 조종하는 비행 물체여야만 한다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UFO는 곧 우주인이 타고 있는, 외계인이 타고 있는 어떤 우주선이다라는 인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터부시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UFO 말고 UAP라고 맞아요. 바뀌었다면서요. 좀 더 부르게 하죠. 그게 AP가 에어리얼 페노메나.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떤 오브젝트가 플라잉하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 현상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천문 현상 이런 식으로 하늘에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보면 과학자들도 좀 더 이제 부담을 줄이고 연구도 해볼 수 있고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도 전에 본 사진인데요. 가평 UFO 사진. 그 오른쪽 위에 모습이 찍혔는데 저거는 정말 언뜻 봐도 UAP라고 부르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진처럼 보이긴 하네요. 저도 저 사진이 워낙에 유명해서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일단 사진 자체가 조작되진 않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게 정말 뭘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 사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도 몇 킬로미터에서 초속 몇 킬로미터로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물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무의미합니다. 이동 속도 같은 걸 판단하려면 두세 장의 사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거는 딱 한 장의 사진에만 남아있는 거라서 설령 그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같은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나 속도를 판단하는 건 솔직히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형태를 보면 납작한 이제 비행 접시 모습을 하고 있고 삐쭉 위쪽으로 삐져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마치 충격파처럼 구름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초고속으로 날아가고 있어서 진행 방향 쪽으로 구름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왼쪽으로 이번엔 검은 자국이 또 길게 남아있어요. 저건 좀 신기하다. 저거는 또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네요. 방향 자체가. 그렇죠. 저게 충격파라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검은 자국을 만들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절충안을 이야기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유턴을 해서 반대로 꺾는 그 순간에 찍힌 거다.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오컴의 면도날 관점으로 보면 설명이 조금 복잡해지네요. 그쵸, 복잡해지다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저게 중요한 게 원래 주인공은 아래쪽에 계신 농민분들인데 두 분이 뭔가 타작을 하면서 이제 알갱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가들은 저때 나달 같은 게 튀어날아오는 게 카메라 가까이를 날아가서 저런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초점은 굉장히 저분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무언가가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게 초점이 잘 명확하게 맺혀지지 않은 게 찍힌 흔적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 사진 한 장만으로 지름이 몇 미터다, 속도가 그렇죠. 얼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일단 불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다른 UFO 사진들도 있는데 뭐 소개 좀 주시죠. 혹시 그럼 제가 준비한 네, 걸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막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은퇴한 공군 장교 파일럿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 하듯이 우리 미국 정부에서 UFO를 숨기고 있다. 숨기고 맞아요. 있다, 뭐 조사한 적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때 공개됐던 몇 가지 영상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공군 파일럿이 카메라로 촬영했던 그 영상입니다.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삼각형이네. 네, 세모난 어떤 비행 물체 같은 게 저거는 정말 자연 물체일 수 없지 않나요? 삼각형이 어디 있어? 게다가 불까지 깜빡깜빡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UFO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UFO 아니에요? 삼각형 물체가 자연에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혹했어요. 근데 제일 허무하게 설명이 끝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카메라 렌즈를 조리개를 줄이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이 만들어져요. 그냥 명확하게 삼각형이네요. 정말 예쁜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조리개 모양에 따라서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광원을 찍으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삼각형이 여러 개요?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조명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빛이 여러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잔상 같은 게 이제 남는 건데 조리개 모양에 따라서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제일 제가 재밌었던 게 아까 불빛이 깜빡깜빡거렸잖아요. 네. 근데 이 깜빡거리는 패턴이 정확하게 지금 미군 공군에서 쓰고 있는 비행기의 불빛이 깜빡거리는 거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상이라는 거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 밝게 보이는 삼각형 말고도 왼쪽에 같은 거리를 두고 있는 더 흐릿한 불빛이 함께 그러네요. 보여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편대비행이네요. 편대 비행을 하고 있고 어쩜 저렇게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해? 그러니까 다소 허무하게 끝난 사례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 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2004년에 저 이거 봤어요. 그쵸, 이게 이제 제일 한동안 유명한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UFO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영상인데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열 적외선 영상이에요. 사람도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때 건물 앞에서 적외선으로 찍으면 제 실루엣이 그대로 담기는 게 아니라 제가 발산하는 열기가 담기다 보니까 더 펑퍼짐하게 동그랗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촬영된 동그란 형상이 실제 비행체의 외곽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영상을 우리가 판독할 때 제일 난감한 게 거리를 몰라요. 그래서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판단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바짝 붙어있는 모래알갱이 같은 것 같다고 하면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엄청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멀리 있는 거라면 실제 크기도 커야 하고 충분히 빨리 움직이는 걸로 찍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가까운 거리인지 먼 거리인지도 확실치 않고 또 열 적외선 카메라다 보니까 실제 모양도 확실치 않다. 물론 정체를 모르니까 그 측면에서는 UAP라고 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단지 UAP라고 해서 이 안에 무조건 외계인이 타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조금은 논리의 비약이 필요한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우연히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촬영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거 무슨 엔진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공중에 떠 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떠돌던 이야기로는 2026년 2월쯤에 멕시코 상공에 이런 괴 비행체가 떠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해상도로 촬영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끝났는데 일단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사진을 AI로 업라이징 시킨 사진이었어요. 실제 사진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풍선처럼 보이죠? 그 아래쪽에 무슨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약간 만화 캐릭터, 약간 만화 캐릭터, 뭐 디즈니 캐릭터 같은 친구들이 주렁주렁 이제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이 근방에서 어떤 영화 행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떠올라가지고 정말 허무하네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재미삼아 AI로 이제 업라이징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게 떠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서둘러서 외계인을 태우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우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신기한 게 발견될 때마다 자꾸 외계인을 채우려고 할까. 이게 너무 귀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UAP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UFO가 맞는데요? 뭔가 날아다니는 거긴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재밌네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UFO를 연구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구를 한 적은 있어요. 뭐 유명한 블루북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한창 냉전 시기쯤에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는 비행체를 본다라는 보고들이 올라오니까 그때는 외계인을 생각하고 조사했던 건 아니고 냉전이다 보니까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혹시 소련이나 독일에서 스파이 비행체 같은 걸 띄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죠. 초반에는 지금처럼 뭐 블랙박스가 있거나 카메라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UFO 목격담은 정말 목격담에 불과했어요. 내가 언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지나갔다더라 이런 말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많고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금성을 보고 착각했거나 번개를 보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다른 비행기를 보고 착각했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물론 그때 이제 보고되었던 목격담들 중에 아 이건 도무지 우리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건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목격담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도 확실치가 않고 설령 설명되지 않는 목격담이라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외계인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기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난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외계인을 조사했다라고 하긴 조금은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혼동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과 외계인이 탑승했다라는 게 너무 빨리 연결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UFO 책을 또 번역하고 외국 저자분하고 직접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배웠던 되게 재미있는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UFO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로즈웰 사건이에요. 지금도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즈웰 가면 볼품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외계인이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외계인 굿즈를 엄청 팔고 막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정작 로즈웰 추락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벌어진 건 한참 전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늦게 그게 주목을 받고 역주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90년대가 되면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가장 최악의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인터뷰했던 저자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즈웰 사건은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기이한 UFO 사건 축에도 묶인다. 대신 로즈웰 사건이 오히려 나한테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상상력을 펼치는지를 보여주는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 미국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갑자기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로즈웰 사건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거 혹시 정부가 뭐 숨긴 거 아니야? 은폐한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런 썰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새겨야 될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라면 맞습니다. 로즈웰 사건이 이렇게 크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려웠을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또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미국 정부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 정부도 그렇고 UFO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국 정부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모르게 UFO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대한 진실을 숨길 정도로 정부가 유능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 외계인 납치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로즈웰 그 사건도 사실 그거랑 관계 있죠. 그렇죠. 로즈웰도 이제 반대로 외계인 시체를 어디 가방에 담아서 실험실에 끌고 갔다 해서 그거 패러디한 페이크 영화까지 나왔었고 맞아요. 또 유명한 이제 베티 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베티 힐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우연히 운전하다가 UFO를 발견하고 납치당하고 생체 실험까지 당했다. 뭐 이제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게 외계인에게 납치까지 당했다. 접촉을 했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을 컨택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자. 컨택티. 네. 예, 예. 그 접촉자들의 증언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트라우마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 트라우마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일까에 대해서는 정신병리학적으로 확실치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생한 꿈을 꿨거나 뭔가를 보고 착각을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 회의론자에 가깝다 보니까 외계인이 그 수백 수천 광년을 날아와서 굳이 하는 행동이 잠깐 지구 구경하고 도망가거나 한두 명 납치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도망가거나 그걸 하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탐사 행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사건을 꿈을 꿀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시도들도 있긴 있어요. 렘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꿈을 꾸는 그 수면 단계.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의 활성은 떨어지고요. 시각 중추는 활성화돼 있어서 네. 무언가를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운동신경의 경로가 차단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꿀 때 우리는 무언가를 본다고 생각하고 근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 깬 다음에 온갖 상상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못했다. 근데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네. 외계인, 납치 이거를 전형적인 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뇌과학자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 해외 언론사 중에 인디펜던트인가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UFO 목격담들이 들어온 날짜, 시간 이런 거를 다 통계를 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술 소비가 많은 시간대 날짜에 UFO 목격담의 빈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기념일,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 이럴 때 국민 전체 비율 대비 이제 목격담의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구준 기자의 결론은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UFO 목격담을 더 자주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은 깊은 단계의 수면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뭐 그거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오늘 이렇게 우주먼지님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제목이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간 그리고 UFO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